짜장면, 중화 요리로 알려졌지만 사실 중국에는 없다고 하죠. 중국 음식인데 막상 중국에는 없다. 이런 경우가 짜장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짬뽕과 라멘, 대다수의 싱가포르 음식들은 물론 미국 드라마에 종종 나오는 판다 익스프레스 같은 것들도 다 알고 보면 현지화된 중국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상하셨겠지만 이런 음식들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화교가 나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정착하고 생존해야 했던 화교들처럼 음식도 현지 문화와 합쳐지고 적응한 거죠. 중국에는 없지만 중국 음식으로 취급되는 짜장면처럼 화교들은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아슬아슬한 경계를 줄타기하며 생존해 왔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낯설지만 익숙한 이방인으로서 말이죠. 제국주의 시대에 민족이나 언어 같은 건 부차적인 요소였습니다. 멀고 먼 본국에 있는 통치자들에게는 그 동네 문화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실력과 충성심만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이나 비주류 종교에겐 유리한 시기였다는 거죠. 때문에 서구 열강들은 무지성으로 소수 집단을 밀어주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데요. 일찍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자국민들과 현지인들의 통혼을 장려해서 이런 혼혈 후손들이 현지의 중간 세력으로 활약한 바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서로 다른 식민지에서 인력을 끌어왔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인도양, 동남아시아는 물론 아메리카에까지 인도인들이 퍼져 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제국주의 시대에 동남아시아에 퍼져 있던 화교들은 좀 특이한 존재였습니다. 고향이 너무 막장이라서 도망 나온 그냥 생존만이 목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지만 고향 국가에 대한 소속감 따위 없고 자기네 동네에 대한 애향심 정도만 있는 무국적자들이었죠. 때문에 화교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동원했는데요. 현지식 이름, 유럽식 이름을 따로 사용하는 일은 예사였고, 현지인들이나 유럽 세력의 신망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슬람이나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력만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서구 세력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면서 화교들은 서구와 중국 사이의 무역을 중개하며 부를 축적해 생존을 도모했고, 후에 네덜란드가 들어와 플랜테이션 농업을 시작하면서는 농지를 매입해 대농장을 경영했죠. 영국과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부터는 직접 사업체를 일군 화교 재벌들도 등장했고요. 이른바 제국 없는 상인으로서 끊임없는 권력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아 왔던 겁니다. 제국주의가 절정에 이르던 20세기 초, 동남아시아는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는 가장 핫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의 유일한 근대 제국 일본까지 가세하여 대만섬과 태평양 도서 지역을 점령하면서 각을 보기 시작했죠. 거기다 중국 본토까지 전쟁터가 됐습니다. 군벌들이 활개치던 상황에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까지 일어나는 등 개판 5분전이었어요.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한 고국의 상황. 하지만 화교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그냥 돈 벌 기회였습니다. 명청시대부터 해외에 진출하며 정부의 도움이라고는 10원 한 장 받은 적 없었거든요. 그냥 이 세력 저 세력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그만이었고, 일본이랑도 친하게 지내면서 시장 갈라먹으면 그만이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꿀만 빨 수 없었습니다. 사채나 은행 같은 금융업 쪽에서는 영국이 데리고 온 인도인들이 치고 올라왔고, 차나 고무 같은 플랜테이션 작물들은 대만을 거점으로 삼은 일본 제품들이 치고 올라왔어요. 네덜란드 식민정부는 화교들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는 걸 견제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대다수 화교들의 고향이었던 복건성, 절강성, 광동성 같은 남부 해안지대까지 일본군에게 점령당하고, 동남아시아로 쏟아져 들어오는 일본 제품들의 품질도 점점 좋아지면서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있었습니다. 화교들 입장에서는 의향도 잃고 현지의 사업 기반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였어요. 이때부터 뒤늦게 동남아시아 화교 사회에서도 반일 내셔널리즘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인이 만든 제품을 쓰자는 국화운동이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호응을 얻었고 중화민국 정부의 항일 전쟁 자금을 지원하는 화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단 때는 늦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동남아시아 전역이 일본 수중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일순간 막대한 식민지를 확보하게 된 일본은 현지의 화교 세력을 압박하여 말 잘 들으면 이용하고 말 안 들으면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점령 초기에 일본 제국은 자기들이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서구 세력으로부터 동남아시아를 해방시키러 왔다는 프레임을 밀었는데요. 뭔 개소리야! 때문에 토착민들을 철저히 노예화시켰던 영국이나 네덜란드와는 달리 현지 언어의 사용을 허용하고 토착민에게 고위공직을 맡기는 등 선심성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말레이와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화교들의 세력은 약화시키는 작전이었죠. 토착민들 입장에서도 화교들은 서구 세력에 붙어먹은 제국주의 앞잡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민간의 반화교 정서도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화교 인구가 가장 많았던 동남아시아의 최중요 거점 싱가포르에서는 일본 당국에 의한 정책적인 화교 학살까지 일어나서 일본과 전쟁 중인 중국 국민당에게 협력했다는 이유, 공산주의자로 의심된다는 이유 등으로 10만 명가량의 싱가포르 화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때문에 많은 화교들이 일본에 협력하거나 더 먼 외국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의 통치는 태평양 전쟁의 종전으로 끝이 나고 서구 세력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얘네들도 독일이랑 싸우느라 중환자실 신세였기 때문에 독립을 염원하는 토착민 세력들을 상대할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1946년에 필리핀이 독립한 것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와의 전쟁 끝에 1949년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1957년에 독립을 달성하고 1963년에 한 나라로 합쳐졌죠.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종족과 종교 그리고 식민 지배의 상처로 가득한 동남아시아 각국의 정치 상황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켜줄 곳도 숨을 곳도 없던 화교 공동체들은 이러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근대화 과정에서 청산해야 할 식민 잔재였어요. 독립 이후 동남아시아 각국의 사회는 민족주의와 종교를 기반으로 재편됐습니다. 각국 경제의 대부분을 장악한 화교들은 공격과 숙청의 대상이 되어 온갖 차별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더해 중국 본토와 연계된 화교 공산주의자들이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반공을 명분으로 상관없는 화교들까지 도매금으로 잡혀가는 일도 많았는데요. 막상 1955년 열린 반둥회의에서 당시 중화인 민공화국 외교부장이었던 주은래가 해외 거주 중국인들의 이중 국적을 금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화교들은 대륙 정권으로부터의 보호도 기대할 수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렸죠. 말레이시아의 경우 주류 종족이었던 말레이인들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화교 자본과 화교 인구에 대한 경계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1965년에는 화교 인구 70% 이상 말레이시아 경제의 핵심이었던 싱가포르를 강제로 독립시켜버렸고 1969년에는 쿠알라룸푸르에서 화교 학살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후에는 갈등의 해결책이랍시고 말레이인들에 대한 각종 우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화교들은 지금까지도 교육, 정계 진출, 고용 등에서 커다란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독립 초기부터 화교들에 대한 문화 말살 정책을 강하게 시행해서 중국어의 사용이 제한되는 건 물론 이름도 인도네시아식으로 바꾸게 강제되었고 화교들 대다수가 기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슬림 토착민들의 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독재 정권들은 화교들의 경제력을 이용해서 은근히 붙어먹었는데요. 1997년 아시아의 외환 위기가 불어오자 부패한 독재 정권과 함께 악의 축으로 몰려 자카르타의 화교 상점과 재산이 약탈당하는 반화교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죠. 태국이
한국이나 필리핀에서는 화교들의 정착 역사가 비교적 오래됐고 현지 문화에 거의 동화되었기 때문에 큰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화교 혈통 가문들이 경제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화교 커뮤니티나 화교 자본이 없었을까요? 근대적인 의미에서 한반도 화교는 보통 19세기 후반 청나라와의 조공 무역이 폐지되고 들어온 화교 노동자들과 상인들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남아시아와 달리 한반도는 화북지방과 가까웠기 때문에 복건이나 광동, 절강성 같은 주류 지역이 아닌 황해 건너의 산동성 출신 화교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서해안, 특히 인천 지역이 화교들의 밀집 지역이 됐죠. 짜장면도 원래 산동 지역의 서민 음식으로 이때 화교 노동자들과 함께 들어온 음식이에요. 식민지 시기 한반도는 일본의 앞마당 멀티이자 중일전쟁의 병참 기지였던 만큼 한반도의 화교들도 일본의 적극적인 견제로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서구 열강에 의해 노예화가 진행됐던 동남아시아와는 달리 한국인들도 자체적으로 화교 세력을 경계하며 경쟁에 나섰고 수차례의 반화교 폭동이 일어나는 등 유혈 사태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도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요리, 양장, 이발 등 기술직 분야를 필두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반도 화교들은 2차 대전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살아남았고 중국 대륙이 공산화된 이후에 넘어온 반공 성향의 화교들도 꽤나 있어서 인천과 서울, 부산 등의 규모 있는 차이나타운이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들어선 군사 정권은 동남아시아 신생국들이 화교 자본에게 휘둘리는 것을 보고 화교 자본을 한국 경제의 주적으로 인식했어요. 때문에 이걸 정책적으로 말살하기로 결정했죠. 첫 번째 타겟은 현금이었습니다. 1953년과 1962년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화폐 개혁으로 화교들이 금고 속에 보관하고 있던 막대한 현금들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다음은 부동산. 1961년에는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 등을 통해 토지 소유를 실질적으로 차단했고 1970년에는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대한 법을 제정해 화교들을 1가구 1주택 1점포만 소유할 수 있고 빌려줄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극딜에 못 이긴 화교들은 부한말 때처럼 다시 음식점 등 소상공업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요. 여기도 안심할 순 없었습니다. 밥 먹는 것까지 쫓아가서 막타를 쳤어요. 일단 1970년 중화요리점의 주력 메뉴였던 짜장면의 가격을 동결시켜버립니다. 당시까지 고급 요리라서 졸업식 날에나 먹는 음식이었던 짜장면을 서민 음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1973년 양곡 절약을 명분으로 중화요리점에서 쌀밥 판매를 금지시킵니다. 쌀밥은 한국인의 근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외국 음식점에서 파냐 이거죠.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극한의 탄압을 당한 한국 화교들은 결국 한국인으로 귀화하거나 미국이나 대만 등으로 다시 이민을 가버리면서 지지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화교 자본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죠.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화교들은 오갈 데 없는 이방인으로서 온갖 차별과 멸시, 정책적 탄압을 받으면서도 끝끝내 생존했습니다. 한국만 빼고.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는 아직도 화교 자본의 영향력이 막강해서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철저하게 탄압당했던 한국에서도 소수의 화교 계열 기업들이 명맥을 잇고 있어요.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하는 세계적인 기업들 중에 다수가 알고 보면 화교 기업입니다. 각국의 정부 수반이나 왕족도 화교의 피가 섞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영미권에도 일찍이 건너가 자리를 잡은 4세대, 5세대 화교들이 상당한데 특유의 교육열과 생존 능력으로 타 인종 집단에 비해 잘 사는 경우가 많고 아프리카나 유럽 같은 곳에도 소수나마 화교 인구가 있어서 사실상 지구상 어디를 가든 차이나타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격동의 20세기가 지나고 냉전도 옛말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중국은 무섭게 성장하여 일명 신냉전이라 부르는 새로운 국제정치 구도를 만들고 있어요.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화교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